우리는 매일 순간순간 협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사람과 상대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의 대부분은 협상의 연속이다. 집안에서는 아내, 자녀와 협상을 한다. 직장에서는 동료, 상사 혹은 부하 직원과 의견 차이를 느끼며 협상을 한다. 회사 밖으로 나가면 거래처 사람을 만나서 하는 일이 협상이다. 이렇게 많은 협상을 하는 우리가 협상 성공의 확률을 5%만 올릴 수 있다면 야구 선수들이 10%의 타율을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차이를 인생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할 가능성이 언제나 있는 협상이지만 협상을 잘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조금씩 잘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비즈니스 협상론, 지은이 김병국, 발행 RH 코리아, 발행일 2023년 9월 18일입니다. 우리는 사소하든 크든 삶의 많은 부분에서 협상을 하며 살아갑니다. 협상의 대가들은 일상생활의 80%가 협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작게는 쇼핑을 하며 흥정하는 일부터 거래처에 내 기획안을 통과시키는 일도 협상입니다. 더 많은 연봉을 받기 위해 협의하는 일도 협상입니다. 즉,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서 얻어내기 위한 모든 과정이 협상이란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협상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고 협상은 일부 전문가들에게 국한된 일이라고 여기곤 하죠. 이 책은 이런 평범한 이들을 위한 협상 가이드북입니다. 20년 전 처음 출간된 이래 입소문을 타며 한국형 협상의 바이블로 명성을 얻었고 많은 이들에게 극찬을 받아왔습니다. 비즈니스 협상론은 일과 인생에서 순간순간 맞닥뜨리는 선택과 설득의 순간에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친절한 지침서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여유를 부려라. 미국에 공부하러 가기 전 잠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어느 여자 외판원에게 영어 회화 교재와 테이프를 엉겁결에 구입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다른 동료들보다 싼 값으로 게다가 앙증맞은 영어 사전까지 받은 것을 알게 된 동료들이 내가 인상 좋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싸게 산 모양이라고 추켜 세웠다. 멋쩍은 표정으로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정말 그런 게 아닐까 하면서 은근히 기분 좋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협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적도 없었고 사업과는 거리가 먼 영문학 전공에 신학을 부전공한 사람이라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협상을 잘할 만한 이유도 없었던 터였다. 그러나 그것은 환상에 불과했다. 그 뒤 다시는 그 여자 외판원처럼 알아서 특별히 싸게 해준다거나 특혜를 베풀어주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나를 하마터면 크게 착각하게 만들 뻔했던 그 여자 외판원과의 협상 내막을 돌이켜보자. 점심시간이 지난 터라 약간의 나른함이 꾸물꾸물 밀려오고 있었다. 그때 실례합니다 하는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무실에 찾아온 그 여자 외판원은 나른해하는 내 상태를 눈치챘는지 바로 내 옆자리로 다가왔다. 그러고는 제법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은 색색까지의 팸플릿을 늘어놓다니 타사 제품과 비교해가며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다. 마침 유학 준비 중이던 나는 영어 회화와 토플 시험 준비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외판원이 그토록 달콤하게 유혹했던 제품에 대해서는 좋다 나쁘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엉뚱하게 토플 시험 대비용 교재나 테이프에 대해 물어보았다. 외판원은 기껏 설명한 책에 대해서는 흥미를 보이지 않고 자신이 팔지 않는 물건을 찾자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 교재와 테이프로도 토플 성적은 충분히 올릴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시험 준비하는 데에는 다 요령이 있는 법인데 이 교재 가지고는 좀... 이렇게 시작된 대화가 자신에게 불리한 쪽으로 진행되자 다급해진 외판원은 새로운 제안을 했다. 선생님, 사실 서점에 가시면 토플 시험용 책과 테이프는 얼마든지 사보실 수 있습니다. 회사 규칙상 이러면 안 되지만 제가 토플 책값을 빼드릴 테니 나중에 사보시는 걸로 하시고. 여전히 망설이고 있는 나를 향해 외판원은 어색하게 웃으며 조그만 영어 사전 한 권을 재빠르게 꺼냈다. 유학 가신다고요?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시면서 전철안이나 뭐 그런 데에서 짬짬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깎아달라고 말하지도 않고 싼 값에 덤까지 얻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동료들은 한 푼도 못 갚고 정가대로 구입했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인상 좋고 매력 넘치는 남자로 둔갑한 것이다. 나중에 미국 마이애미에서 있었던 협상 세미나에 참석하고서야 그때 왜 내가 더 좋은 조건으로 물건을 살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었다. 상대방이 가격이나 조건을 제시했을 때 곧바로 응답할 필요가 없다라는 협상 전술이 있다. 바로 여기에 해답이 숨어 있었다. 여기서 잠시 그 세미나의 내용을 소개하겠다. 일본인 특유의 협상 전략과 그 장단점을 미국인의 시각으로 분석해가며 그들이 일본인과의 협상에서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미국인의 협상 패턴은 탁구 공을 주고받듯 한쪽에서 가격 제안을 하면 곧바로 상대방이 가격을 깎거나 올리자고 반응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제안에 대해 또다시 역제안을 하면서 곧바로 반응을 보인다. 미국인들은 이런 패턴에 익숙한 데 반해 일본인에게 가격을 제안하면 대체로 한참 동안 대답을 들을 수가 없다. 일본인은 심각한 표정으로 뚱하니 앉아서 메모지에 알아보지 못할 일본어로 뭔가 끄적거리기도 하고 계산기를 꺼내서 두들겨 보기도 한다. 상대방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즉각적인 응답을 해주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먼저 가격을 제안한 미국인은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다가 혹시 내가 너무 터무니없이 높게 부른 건 아닌가? 아니면 내 물건에 흥미가 별로 없는 것 같다. 물건에 무슨 하자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슬슬 조바심을 내기 시작한다. 상대방의 느린 반응에 익숙하지 않은 미국인은 겉으로는 냉정하고 차분해 보이지만 사실상 잔뜩 겁을 먹은 채 처음에 정했던 원대한 목표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다. 이런, 좀 깎아줘야 할 것 같군. 대체 얼마로 해줘야지? 혹은 이를 어쩌지? 뭔가 더 얹어준다고 할까? 참을성 없는 사람은 그 순간에 가격을 깎아주기도 한다. 어쨌든 물건을 팔긴 팔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참을성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드디어 반응을 보이면 워낙 기다리던 끝이라 조금 무리한 제안에도 그저 고맙게 생각하며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고 한다.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자. 그 외판원은 자신의 제안에 흥미를 보이지 않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는 나를 보며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다. 토플 시험 대비용 책자라. 정말 난감하군. 물건을 사게 만들려면 토플 시험용 책자를 끼워 팔아야만 할 것 같은데 그런 건 없고. 좋다. 내 커미션에서 가격을 깎아줄 수밖에. 협상은 합의점을 모색하는 해결 과정이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서 전셋값이 폭락하던 때의 일이다. 대학에서 강의할 때 내 수업을 들었던 제자 P군이 어느 날 전화를 했다. 졸업 후 2년 동안 은행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공부를 더 하기 위해 미국에 가려고 한다면서 추천서를 부탁했다. 다음 날 찾아온 그는 사회생활에 익숙해진 제법 성숙한 어른이 되어 있었다. 추천서를 작성해주면서 도움이 될 만한 미국 유학 생활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었다. 몇 개월 후 그는 추천서를 보낸 학교에서 입학 허가서가 날아왔다며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조그만 선물을 들고 다시 나를 찾아왔다. 입학 허가를 받은 것 축하하네. 이제 가서 공부할 일만 남았군.
그래, 준비는 순조롭게 잘 되어가나? 네, 교수님. 한 가지만 빼고요. 졸업 후 결혼해서 아파트 전셋집에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빼주지 않는 겁니다. 전세금으로 학비를 충당하려고 했었는데 전세값이 내렸다는 이유로 돈을 마련할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라고 하네요. 계약 기간은 만료가 됐나? 네, 지난달에 2년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전세금을 빼주지 않아서 나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피군의 이야기는 전세를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자신의 전세 보증금 3억 8천만 원보다 3천만 원이나 적은 3억 5천만 원으로 전세 시세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집을 나가도 집주인이 3억 5천만 원밖에 못 주겠다고 버틴다는 것이었다. 예정대로 공부하기 위해선 3개월 안에 출국해야 하는 피군의 입장은 매우 딱했다. 그래,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나? 집주인은 뭐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집주인은 은행 융자도 받기 힘든 형편이라며 3억 5천만 원만 미리 받고 나머지 3천만 원을 나중에 주겠다고 합니다. 아무리 사정 설명을 해도 안 된다고만 하니. 교수님,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자네 소송을 통해서 돈을 받아내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나? 1년 정도는 걸릴 걸세. 거기에다 재산을 경매에 붙여서 팔고 돈을 받을 때까지는 또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데. 내 생각에는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군. 다른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의논하다 다음과 같은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피군과 집주인은 지금 각자의 위치에서 한 발도 물러나지 않고 자신의 권리와 입장만 주장하고 있다. 물론 피군은 법률적으로 보장된 전세금을 되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소송을 하면 틀림없이 이길 것이다. 집주인 역시 전세금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돈이 없다. 비싼 사채를 끌어다 전세금을 되돌려 줄 수도 없는 입장이다. 물론 소송에서 지면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물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사채 이자만큼 많이 지불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사채를 얻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피군이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도 상당히 기분 나쁘다. 손해는 나만 보나? 다 같이 어려운 이때 하는 생각으로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심사이다. 이렇게 서로 자신의 입장과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싸움이지 협상이 아니다. 피군은 지금까지 집주인과 전세금 반환 협상을 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협상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셈이다. 협상을 통해서 피군이 집주인으로부터 진정으로 얻어내려고 했던 것은 자신이 2년 전 입주할 때 지불했던 전세금이었다. 그러나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 생각해보면 피군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결국 3억 8천만 원이라는 유학 경비이다. 그러므로 꼭 전세금을 받아 나오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학비와 기타 경비를 위해 3억 8천만 원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협상을 진행했다면 피군은 지금 당장 수중에 돈이 없고 은행 융자도 받을 수 없는 집주인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노력을 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만 있었다면 지금처럼 집주인이 나만 손해보나? 너도 손해를 봐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협상이란 싸움이 아니라 서로 힘을 합하여 해결점을 찾는 것이다. 이 평범한 원리를 모르고 협상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서로 갈 때까지 가보자는 파국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다분하다. 파국의 결과는 너도 손해, 나도 손해인 결국 누구도 승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피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귀찮더라도 집주인이 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네가 도와주어야 하네. 물론 돈을 마련해서 갚아야 하는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지만 지금의 조그만 양보는 나중에 소송을 하면서 겪게 될 귀찮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거야. 구체적으로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자네가 근무하던 은행에서 3천만 원쯤 융자를 받을 수는 있겠나? 예, 담보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퇴직 직원들에게는 어느 정도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나는 피군에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지금 새 들어 사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집주인을 도와주게.
만약 집에 문제가 있어서 담보로 잡힐 수 없다면 자네 부친의 집이라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고 새 들어있는 집에 3천만 원과 1, 2년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해 달라고 요청하게. 그리고 집주인에게 3천만 원에 대한 싼 은행 이자를 지급하도록 요청해 보게나. 자네가 이렇게 도와준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도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할 테고. 자네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금액을 가지고 유학을 떠날 수 있지 않겠나. 어떻게 됐다는 소식을 듣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충고를 듣고 헤어진 피고는 아마 집주인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성의껏 도왔을 것이고, 이런 태도는 집주인의 생각도 바꾸게 만들었을 것이다. 협상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이야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세금 반환과 관련해서 겪는 고통을 지켜보며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문제가 생긴 다음 좋은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은 차선이고, 최선은 미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무 쉽게 예스라고 하지 마라. 사촌 동생의 집들이에 초대받았을 때의 일이다. 강남에서도 좋은 곳에 위치한 중형 아파트를 사서 입주한 사촌은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가까운 친척들을 초대했다. 결혼한 지 15년이 넘도록 집장만을 못하고 전셋집에서만 살던 중 거품이 빠지며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을 때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집을 마련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생각나 속으로 웃으며 작은 선물을 사들고 찾아갔다. 식사를 마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물었다. 위치도 좋고 인테리어도 좋은데 얼마나 주고 샀어? 5억 7천만 원. 그리고 이사 비용 50만 원은 집주인이 해주는 조건으로 샀지. 현금은 2억 원밖에 없었는데 은행 대출 3억 5천만 원 하고 회사에서 2천만 원 대출 받았어. 그렇게 싸게 샀어? 아파트 값이 정말 많이 내렸군. 예전이라면 7억 5천만 원쯤 했을 텐데. 내가 귀국해서 집 보러 다닐 때 하도 비싸서 이 동네는 2번 다시 오지 말아야겠다 한 적이 있거든. 아무튼 싸게 사서 기분 좋겠네. 싸게 산 것 같기는 한데 기분이 영 찜찜해. 더 깎을 수 있었는데 하는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아니, 그렇게 싸게 사고도 그래? 사기 전에 주변 시세는 알아봤을 거 아니야. 물론 알아봤지. 시세는 6억 2천만 원쯤 했고 이 집은 6억 3천만 원에 나와 있었어. 그래서 시세보다 한 2천만 원쯤 싸게 살 수 있다면 내 1년 연봉의 절반은 버는 셈이구나 생각하고 집사람하고 작전을 세웠거든. 목표를 6억 원으로 정하고 처음에는 되든 안 되든 5억 7천만 원에 해달라고 배짱 좋게 나갔지. 차츰 올려서 6억에 맞출 요량으로 말이야. 물론 5억 7천만 원이면 2주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사하겠다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그런데 황당하게도 당장 계약하자고 나오는 게 아니겠어? 처음엔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좋아하다가 집주인이 너무 쉽게 승낙을 하니까 혹 이 아파트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우선 등기부 등본 떼어본 다음에 하자가 없으면 바로 계약하자고 했지. 다음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 은행 융자 외에는 아무런 하자도 없는 거야. 결국 5억 7천만 원의 계약서를 쓰는데 기분이 되게 찜찜하더라고. 그래서 계약하면서 이사 비용으로 50만 원만 더 깎아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좋다는 거야. 그쯤 되니까 내가 왜 5억 5천만 원을 부르지 않았나 후회 막급이야.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온다니까. 만약 처음에 5억 7천만 원을 제시했을 때 집주인이 6억 2천만 원 이하로는 절대 안 된다고 버티다가 5억 9천 5백만 원 정도의 합의를 보았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사촌은 5억 7천만 원에 산 것보다 훨씬 기분이 좋았을 수도 있다. 물론 아내에게도 거봐, 내가 협상을 잘해서 시세보다 2,500만 원이나 싸게 아파트를 샀잖아 하고 자랑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무 쉽게 5억 7천만 원의 아파트를 구입한 사촌 동생은 지금 아내 앞에서 자랑은커녕 협상 이야기조차 꺼내기 힘들게 된 것이다.
아무리 급해도 너무 빨리 예스를 해버리는 습관은 협상에선 절대 금물이다. 내가 해준 양보가 협상에서 얼마만큼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간단하고 쉽게 양보했다고 보이면 상대방은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협상을 자신의 페이스로 이끌어가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된다. 집주인이 계약을 체결할 욕심에 너무 쉽게 가격 제한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싼 가격의 집을 사고도 집주인의 양보를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추가로 다른 것을 요청하는 빌미를 주었다. 결과적으로 사촌에게도 싸게 샀다는 만족감을 줄 수 없었다. 협상 결과에 대한 만족감은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꼭 내용만 중요한 것은 아닌 듯 싶다. 오히려 어렵사리 상대방에게 예스를 끌어냈을 때의 만족감이 더 큰 경우도 있으니 말이다. 협상 고수는 협상 결과뿐 아니라 협상 과정이 상대방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진행한다. 불확실한 추측은 늘 확인해보라. 백화점 경쟁이 치열해지기 전까지만 해도 특별 세일은 말 그대로 특별 행사였다. 그러나 요즘은 기회만 생기면 백화점이 경쟁적으로 세일을 하면서 고객을 유인한다. 또 이제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드러내놓고 하는 세일 외에도 개별 매장 단위로 고객 서비스라는 이름을 붙여 수시로 가격 할인을 알리는 판촉물을 보내온다. 앞서 밝힌 대로 평소 백화점의 정찰제에서도 협상을 할 수 있다 믿어왔으며 백화점에서 물건 가격을 깎는 데 성공한 적이 몇 번씩이나 있었다. 하지만 그런 나조차도 백화점 행사 기간에 세일하는 물건을 사면서 물건값을 깎으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못했다. 세일 기간이 아닐 때는 충분한 마진폭이 있으니 아무리 정찰제여도 가격 협상이 가능하겠지만 70%나 할인하는 물건은 그만큼 마진폭이 적기 때문에 협상이 불가능할 거라는 고정관념 때문이었다. 어느 날 협상에 관한 책을 읽다가 성공적인 협상가는 남의 말도 믿지 않지만 자신의 생각도 검증이 없는 한 절대로 믿지 않는다 라는 구절이 가슴에 와닿았다. 전에도 여러 번 읽은 내용이지만 스스로 협상 전문가라 인정하면서부터 나의 판단에 대해 지나친 자신감이 생긴 터라 나 자신을 신뢰하려는 경향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며칠 후 시내의 한 백화점에서 마침 세일 중인 양복 한 벌을 구입할 기회가 있었다. 이 양복 얼마나 세일합니까? 50%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판매사원의 도움을 받아 마음에 드는 양복을 고른 후 할인받은 정확한 가격을 물었다. 정상 판매 가격은 45만 원인데 50% 할인해서 22만 5천 원입니다. 가격을 듣고 얼마 더 깎아달라는 협상을 시작하려다 이렇게 말했다. 세일인데도 뭐 특별히 싼 것 같지 않네요. 양복을 사게 되면 양복하고 어울리는 셔츠와 넥타이도 함께 사야 좋을 것 같은데 예산을 좀 초과하는 듯 싶군요. 넥타이 값 정도는 양복에서 빼주실 수 있겠죠? 이렇게 시작한 협상은 20만 원으로 쉽게 끝이 났다. 백화점에 오기 전 소위 협상 전문가인 내가 생각했던 세일하는 물건은 마진폭이 적기 때문에 가격 협상의 여지가 없다라는 가정이 크게 잘못된 것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오히려 세일 기간에 빨리 팔아치우려는 욕심으로 잔뜩 진열해 놓은 물건들을 구입할 때 하는 협상이 정가대로 판매할 때보다 더 쉬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된 것이다. 특별히 협상에 있어서 상대방이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하여 밑바닥에 깔려있는 저희는 무엇일까 하고 의심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처럼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라는 자신의 추측이 얼마나 정확한지 스스로 시험해 보는 것도 필수적이다. 협상 케이스를 강의할 때 케이스 스터디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생들에게 반드시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 일단 구매자 역을 맡은 교육생에게는 판매자가 팔 의향이 있을 것 같은 최저 가격을, 반대로 판매자 역을 맡은 교육생에게는 구매자가 지불할 의향이 있겠다 싶은 최대 가격을 추측해서 적어보는 것이다.
그리고 케이스 스터디가 끝난 후에 이렇게 적어 놓은 쌍방에 관한 추측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비교해보면 대부분 빗나가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주로 상대방과 협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자신이 처한 상황과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주변을 분석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협상을 할 때면 누구나 다 약점을 가지게 마련이다. 그런데 묘하게도 자신의 약점은 크게 느껴지는 반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잘 보지 못한다. 자신의 약점을 중심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대해 추측하는 것은 그만큼 정확할 수 없다. 상대방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것이 협상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면 반드시 당신의 생각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자신의 추측이 맞는지, 혹 상대방에 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객관적인 자료들을 찾아서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왕 백화점 이야기를 시작했으니 그 후 선물용으로 넥타이 2-3개를 사려고 들렀을 때의 일도 마저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외환 위기가 닥쳤을 때 극심한 경기 침체의 여파로 많은 업체들이 경쟁하듯 세일을 하고 있었다. 마침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았는데 30% 세일이라는 표시 밑에 진열되어 있었다. 아가씨, 저 옆에 있는 물건은 40% 할인인데 왜 이것만 30%입니까? 손님, 이 물건은 신상품입니다. 원래 세일을 해서는 안 되는 상품인데 처음으로 세일을 하는 거예요. 신상품이라 해서 별로 특별한 것 같지도 않은데요. 이 디자인이 선물하려는 사람과 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어때요? 40% 할인해 주시면 2개를 살게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세일 가격에서 다시 깎는 일에 아무리 자신감이 붙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은연중에 힘들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내가 들은 답변 역시 내 생각을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러세요, 손님. 선물용으로 포장해 드릴까요? 너무 순순히 값을 깎아주는 판매사원을 보고 되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포장한 물건을 들고 나오며 중얼거렸다. 40%가 아니라 50% 깎아달라고 할걸. 아무래도 잘못한 것 같아. 진실을 말하되 전부 다 말하지는 말 것. 미국 법정에서는 증인 신문에 앞서 증인에게 반드시 요구하는 선서 내용 중에 이런 구절을 포함시켜 놓고 있다. 진실을 말하되 오직 진실만을, 그리고 전체 진실을 말할 것이다. 처음 법을 공부하면서 이 구절을 접했을 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진실을 말한다고 하면 될 일이지 뒤에다 또 오직 진실과 전체 진실이란 구절을 구태여 붙일 필요가 있을까? 하여튼 법률가들이란 그저 말 만들기를 좋아해서 간단하게 해도 좋을 문장을 괜히 어렵게 하는 습성이 있어. 그러나 곧 오직 진실과 전체 진실이란 말이 증인을 신문하는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힌트를 제시하였다. 다만 법정에서의 증인 신문과 다른 점은 협상 테이블에서는 결코 전체 진실을 모두 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가구 전문 업체인 K사는 구매 예상 금액이 5천만 원을 넘으면 반드시 공개 입찰을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연간 계약으로 600톤의 PVC를 구매하기 위하여 A, B, C 세 회사에 입찰 참가 요청 공문을 보냈다. 세 회사가 기간 내에 보내온 입찰서 내용을 검토한 K사 구매부서는 PVC 사용자인 생산부서와 의논한 끝에 의견서를 작성한 후 A사와 협상을 시작하였다. K사의 내부 방침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품질과 생산 납기를 제때 맞출 수 있는 A사로 구매선을 확정한다는 것이었다. 다만 구매부서가 협상에서 할 일은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었다. 구매부서에서 작성한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A사, 톤당 가격 170만 원, 품질 좋고 색 변색도 없음,
납기를 맞추는 데에도 이상 없고 회사의 규모나 재정 상태도 상당히 안정적임. 생산 부서는 A사와의 거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음. B사. 톤당 가격 150만 원. 품질은 보통. 색 변색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임. 그러나 회사의 재정 상태가 극히 불안하여 납품 도중 부도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음. C사. 톤당 가격 145만 원. 품질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예상됨. K사의 가구 품질로 봐서 적절하지 않음. 재정 상태도 그다지 건실한 편이 아님. K사 구매부 담당자와 A사 판매사원은 이렇게 가격 협상을 진행한다. 저희 회사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구매회사 선정과 가격 절충이 끝나면 바로 구매 계약서 초안을 작성해 내일쯤 결제를 올릴 예정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도 될까요? 톤당 가격을 얼마나 인하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가격만 맞춰 주신다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 거래를 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최종 가격을 제시하기 전에 다른 경쟁사에서 제출한 입찰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회사와 거래를 해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기회를 드리고 싶군요. 그런데 여기 입찰서를 보시면 B사는 톤당 150만 원, C사는 톤당 145만 원으로 A사의 가격이 좀 센 것 같아요. 경쟁사의 입찰가까지 보여주며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K사의 솔직한 태도에 감동한 A사의 판매사원은 10중 8구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이 구매사원이 진심으로 우리 회사와 거래를 계속하고 싶어 하는구나. 다만 문제는 가격이로군. 어떻게 해서든 가격을 낮춰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고맙습니다. 솔직하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셔서요. 하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C사가 제시한 145만 원 이하로는 맞추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거래를 해왔으니 잘 생각해 주십시오. 145만 원이면 우리 회사가 절대로 다른 곳에는 판매할 수 없는 가격입니다. 압니다. 하지만 C사가 제시한 입찰 가격보다 다만 얼마라도 낮아야 윗분들한테 보고 드릴 수가 있어요. 톤당 140만 원으로 합시다. 좋습니다. 한두 번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140만 원으로 합시다. 하지만 장기적인 거래를 위해서 이번 한 해만 특별 가격으로 해드리는 겁니다. 판매사원이 이렇게 쉽게 많은 금액을 낮추어주고 협상을 마무리한 까닭은 K사의 구매사원이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객관적 진실을 이야기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사실이다. 구매사원은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매사원은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진실의 일부분만을 이야기했으며 이 부분적인 진실이 거짓말을 한 것 이상의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져왔다. 구매사원은 다른 경쟁사로부터 받은 입찰서 내용 말고도 품질이나 회사의 재정 상태 등이 어떤지에 관한 사전 조사를 이미 끝마친 상태에서 A사의 판매사원에게 단순히 입찰가만 적혀 있는 경쟁사들의 입찰서만 제시했다. 만약 전체 진실을 이야기했다면 판매사원이 그렇게 쉽게 가격을 낮추어주고 협상을 종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는 협상을 진행할 때마다 반드시 지키는 철칙이 있다. 절대로 없는 이야기를 꾸며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거짓이 탄로나면 협상가로서의 신뢰도는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으로 손상되고 만다. 협상에서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잃는 것은 엄청난 약점이 된다. 협상 진행에 있어 또 하나의 철칙은 절대로 내게 불리한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부분적인 진실만 골라서 상대방에게 알려준다. 경험을 통하여 부분적인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크고 나중에도 문제가 없다는 지혜를 터득했기 때문이다. 협상 테이블은 법정의 증언석과는 다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상대방에게 알려줄 필요도 없고 알려줘서도 안 된다. 상대방도 마찬가지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상대방이 아무리 객관적인 사실을 나에게 알려준다고 할지라도 먼저 그 저의를 생각해야 한다.
여기까지 비즈니스 협상론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첫 출간된 책으로 국제 변호사이자 협상 전문가인 김병국 님이 저술한 책입니다. 올 한 해 뜨거웠던 베스트셀러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세이노의 추천 도서 중 한 권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첫 출간된 이후 절판되었고 중고 서점에서 고가에 거래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훌륭한 책이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저도 직접 읽어보니 왜 추천 도서인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협상에 관한 책은 주로 비즈니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에 협상에 관한 예시와 그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 책은 우리의 일상이 모두 협상의 현장이라는 전제로 물건을 사는 것부터 가족과의 협상, 부동산 거래에서 비즈니스 현장까지 다양하고 공감 가는 사례로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협상 능력이 부족해서 물건 가격을 협상하는 것조차 어려울 때가 많고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쩔쩔맸던 경험도 있는데요. 정말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들이 많아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자는 첫 장에 등장하는 협상가의 권리 장전을 토대로 다양한 협상가의 마인드와 전략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던 것은 바로 예스라고 하지 말고 여유를 가져도 된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제안에 대해서 바로 대답을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 또한 협상에서조차 즉시 답을 주어야 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협상이 대단히 어려운 기술이란 생각이 있었는데요. 협상은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협상을 통해 얻어내려는 것은 나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기는 승리다라는 말이 많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나의 협상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이 책,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